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은 오늘은 좀 외신입니다. 트럼프와 푸틴,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통령이 2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을 논의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죠. 트럼프, 푸틴,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부분 휴전 합의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을 휴전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시설은 이제 국가가 또 국민들이 생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을 좀 자제하겠다고 했고요. 또 아마 여기에는 이제 원전 등이 이제 주로 이제 포함될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심각한 또 안전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휴전 논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지난 시간 동안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져 왔는데 그런 어떤 위험성을 조금 줄이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얻어야 할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원래 구소련의 영토였죠. 이제 1991년에 구소련이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그렇게 독립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 이제 어떤 시설들이 있었느냐? 구소련이 갖고 있던 핵무기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핵탄두, 핵무기에 쓰이는 핵탄두만 하더라도 약 한 12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발적으로 핵 폐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에 당연히 이때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 그 주변 또 강국이었던 영국이 이제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서 이제 NPT에 가입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전투기 그런 구소련의 무기들을 이제 러시아로 이양하게 되는 그런 부다페스트 각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물론 당연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다고 하게 되면 어제 또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제 제재라든가 어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된다든가 우리가 닥치게 될 엄청난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갖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핵 잠재력은 보유해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는 올라와 있어야 되고, 다만 우리는 평화적 이용의 관점에서 핵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같은 수준의 선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안보와 국방이라는 것은 자주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동맹을 통해서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동맹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94년도에 부다페스트 각서에 의해서 핵무기와 어떤 관련된 미사일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포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나왔던 조건이 미국과 영국 이런 우방의 나라들이 지켜준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몇 년 전에 이미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차지하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또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라는 쑥대밭이 됐고요. 그 이유가, 저는 우크라이나도 정말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상당 부분을 좀 실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제가 1994년도 부다페스트 각서를 말씀드렸는데, 각서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완벽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 설명드렸던 어떤 핵무기를 포기하고 군사적인 어떤 안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방의 미국이나 영국 같은 우방 국가들이 지켜준다라는 약속을 했을 때는 각서가 아니라 조약 형태로 맺었어야 됩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크라이나 행정부가 그 당시에 놓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안이했던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지점은 어느 나라든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자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국제관계, 외교관계라는 것은 실리에 의한 거예요. 오늘의 동지가 어제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단순히 어떤 전투력, 군사력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의 힘이라든가 한동훈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we have a card.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동맹국의 어떤 지위를 강화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주국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선욱김님,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더 튼튼히 해야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바나바님도 자주국방 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비드님, 자주국방과 경제력이 있어야 우방도 있죠. 정말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자주국방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핵 잠재력, 또 어제 설명드렸던 핵 추진 잠수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월요일 첫 방송부터 계속 끈질기게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주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매일같이 관련 뉴스와 메시지가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제하고 그제는 뭐 조선일보나 뭐 또 중앙일보 일반 기사 또 사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중앙일보 사설을 통해서 한 번 더 나왔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승복 약속이 핵심이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번 주에 헌재 선고가 날 것이라고들 계속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오늘 중 이제 기일이 잡혀야 될 텐데 만에 하나라도 오늘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기는 합니다. 물론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일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수 언론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 사설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재판관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도 재판관들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게 되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는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결과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은 또 한 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심제인 헌재 결정은, 자, 그래서 단심제란 건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일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뭐 형사재판, 민사재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본 3심제입니다. 그죠? 1심 재판에서 내가 결과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난 수긍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2심으로 가고요. 2심 재판에서도 이게 나한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이제 그때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3심 재판을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만을 따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심제 딱 한 번의 결정으로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중앙일보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아무리 수긍하기 어려워도 재판관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혼란 수습에 나서는 게 정치 지도자의 도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헌재 결정 존중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변호인 발언 이외에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다. 결정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겐 불복의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는 불복의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탄핵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그래서 거리와 또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정광훈 목사나 아니면은 뭐 전한길 강사 이런 분들을 이제 추종하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우려되고 너무너무 걱정되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낸다면 그분들을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주에 강천석, 조선일보 강천석 전 주필이 칼럼에서 썼던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솔로몬 왕의 어떤 지혜, 재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승복을 하는 사람이, 승복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만약에 승복을 못하겠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다면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놓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애국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사설, 또 어제 조선일보 사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신문들이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관련된 뉴스인데요. 오늘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자, 중앙일보 사설에서 그리고 중앙일보 일면 기사에서 사실상 비슷한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쌍권은 왜 강성 보수의 적이 됐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강성 보수의 적이 됐나라는 분석 기사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우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죠. 앞서 설명했던 그 전한길 목사, 사실 전한길 목사 같은 경우도 또 기독교 이 중앙에 있는 이제 메이저 기독교에서는 목사라고 호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도 있고 그런 주장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논란도 상당히 있는 분위기를 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제 그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계시지만은 이분이 하고 있는 행태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치가인지 혹은 뭐 정말 어떤 종교인인지 이것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대한민국의 극우 집회, 극우 집회를 몇 년 전부터 주동해서 이끌어온 분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전한길 목사 이분이 계시고 또 새롭게 참전한 분이 전한길 강사. 그래서 이제 우리 여의도 또 국회 앞에 이 기자들, 또 보좌진들, 또 정치가에서는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위에 전한길
그리고 전광훈 이 두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돌 만큼 이분들의 영향력이 목소리가 현재로서 매우 큽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들과 궤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이제 저도 그 취재를 통해서 내부의 이야기들 다 이렇게 쭉 청취를 해보면 겉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이 복귀할 것을 뭐 기다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도 있고 뭐 조기 대선은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왔죠. 그러나 사실상 국민의힘은 지금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쌍권으로 불리는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명의 이제 리더가 뭘 하고 있느냐?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첫째도 둘째도 안정을 내세우면서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두고 있다. 13일에는 권영세 위원장이, 17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죠? 이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부분을 승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탄핵 심판 전후의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에 대비하겠다.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조기 대선 체제를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탄핵 심판 이후에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이들의 바람대로 탄핵 결정이 이제 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정말 대통령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이 상황을 시국을 혼란을 수습하고 본인이 조기하야 약속을 한 것처럼 조기하야를 하고 뭐 개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서 탄핵이 됩니다. 탄핵이 되면 뭘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조기 대선 체제로 가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 동료 시민과 또 보수층과 또 중도층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겐 우려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강성 세력들의 비판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놓고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지도부의 이 같은 줄타기는 일종의 채널링이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그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졌다. 지금 이 광장의 열기를 채널링해서 혹시 모를 조기 대선까지 가져가야 하는 게 지도부의 과제다. 혹시 모를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집토끼라 그러죠. 현재의 지지층이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대선에서 승리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들을 좀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사의 주제를 받아들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우리가 승복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법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법이란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대신 법의 원리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역할을 우리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그 권한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 위임의 방식이에요. 국가에 대한 어떤 국민의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임된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번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바꾸거나 뭐 국회의원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반란을 하거나 뭐 봉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와 또 비슷한 그 결의 기사가 있는데 세 번째 그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기사는 경향신문 기사인데 기사가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대통령 구하러 그분이 오신다. 트럼프 메시아론 빠진 극우, 그들만의 세상. 자, 대통령 구하러 그분이 오신다. 여기서 대통령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랍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냐? 이분들의 집회를 나가보면 뭐 제가 직접 나가서 본 적은 없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면 성조기를 갖고 나온 분들이 많아요. 왜 성조기를 가지고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조기를 왜 갖고 나오는 거죠? 미국의 국기를 왜 가지고 나옵니까? 일부 저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미국의 국기를 대한민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왜 가져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이유를 알면 좀 답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왜 이분들이 미국 국기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자, 좋아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미국 국기를 갖고 나온 것이 어떤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내정인데 미국이 어떻게 이 부분에 개입을 합니까? 그건 내정 간섭이잖아요. 그죠?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 다른 나라 정부가 뭐 그게 뭐 군사력이든 아니면 정치력이든 무언가를 통해서 개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이런 선진국의 위치에 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어떤 국민의 주권, 뭐 국가의 자주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참 성조기를 갖고 나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줄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도 그 부분이 너무너무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사에 해답이 있네요.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 개입할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메시아론이 확대됐다라고 이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광훈 목사를 얘기하는데 유튜브 채널, 이건 기사 내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출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답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제목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출한다. 이게 정광훈 TV의 동영상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출한다. 미국 대통령이 무슨 수로 대한민국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구출하겠습니까? 그죠? 가짜 뉴스죠. 아니면은 어떤 자기들의 희망회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논거를 대야 됩니다. 자, 제가 토론하는 방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자주 다니기도 했는데 그 토론법 강의할 때 하는 핵심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대로 얘기한다. 네.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싸우게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의견과 주장을 말할 때예요. 그럼 의견과 주장을 말할 때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을 일단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 의견에 대한 논거를 사실로서 제시합니다. 이 의견과 주장이 왜 합당한지를 논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증에는 뭐가 필요하냐?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된 증거를 제시해야만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그 주장으로 우리가 논박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한다. 이 주장의 논거가 뭡니까? 누가 이런 계획을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가 얘기라도 해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짜뉴스입니다. 음모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저 멀리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아무리 우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그 동맹 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 외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리 중심의 외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우방이었던 유럽과도 지금 저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캐나다에도 그렇게 관세 폭탄을 부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의 그 조셉 트루도 전 총리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우롱을 했죠. 캐나다한테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연방으로 미국의 주로 와라. 그러면서 캐나다 총리한테 주지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어떤 미국의 실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그 뜻은 자유민주 진영에 대한 어떤 미국이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위상, 어떤 가치 외교 이런 거가 트럼프 행정부에는 100% 맞지 않는다. 상당히 실리 중심이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런 전제를 달아볼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실리에 부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앞서 말씀드린 뭐에 해당됩니까? 내정 간섭입니다. 그럼 내정 간섭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했을 때 그걸로 받게 될 어떤 국제사회 지탄이라든가 또 그걸로 받게 될 손해라든가 그런 걸 계산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전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어떤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 제가 웬만하면 이분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전한길이 트럼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전한길 씨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영상 편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보통 영상 편지 같은 경우는 뭐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보긴 했는데 어쨌든 전한길 강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영상 편지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경향신문 기사는 적시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조금 뜸을 들여 봤는데요. 자, 전한길 강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 노벨 평화상을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수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이 노벨 평화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노벨 평화상이
참 이게 받기 어려운 상인데, 트럼프 대통령,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그 세계 평화에 혁혁한 공과를 세워서, 아니면 뭐 예를 든다면 뭐 북한의 이제 김정은과 협상을 통해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이제 이겨내고 어떤 대한민국과 북한이 어떤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업적을 쌓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정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도 모자라지 않을 어떤 훌륭한 업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전한길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영상 편지의 내용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수상하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 전한길 강사도 보면은 상당히 연설을 잘하시죠, 이분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한국사를 학생들에게 또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게 가르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토스적인 연설을 잘합니다. 그거는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럼 파토스적인 연설이란 게 뭐냐? 파토스가 이제 감성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감정을 후벼 파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흥분이 막 고도된 상태에서 뭐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흥분이 되고 막 동조가 되고 그 의견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강사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고 있어 보면, 냉정하게 우리가 차분히 듣고 있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였죠? 뭐 좀 심한 말을 했죠. 뭐 XX 무슨 자식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너무나도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넘어갔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뭐 뒤에서 뭘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으로 붙었다가 뭐 다시 뭐 우리 쪽으로 왔다. 뭐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강력하게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죠. 그죠?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한테 뭘 했어요? MDMK. 그거 유행어가 돼가지고 지금 밈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하면 그냥 범법자. 그죠? 법을 여러 번 어긴 사람. 그리고 많은 혐의, 법률 위반 혐의를 갖고 있는 피의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이 프레임이 뭐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그게 MDMK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서 왔던 한동훈 대표한테 이 전한길 강사가 뭐 이재명 대표 편에 있다가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논거를 대야 되는데 그 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하는 말을 참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향신문의 제목처럼 이 트럼프 메시아론에 빠진 이분들이 하루빨리 어떤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 경향신문에 있는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의 분석을 제가 읽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음모론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우가 말하는 트럼프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서적 인물에 가깝다. 이 표현이 제일 적합하네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극우가 원하고 있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그런 실존하는 진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아니라 성서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공의 인물이다. 환상 속에, 이 머릿속에 있는 인물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공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트럼프 메시아론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래서 극우층에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메시아론을 믿는 이런 극우층에게 옆집 과일가게 사장님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분석을 했습니다. 전 교수의 분석에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죠. 대구를 방문해서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었고, 그리고 경북대 가서 대학생들 앞에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경북대 학생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강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구는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곳이 동대구역 앞이었죠. 그래서 이 대구에서 정치인으로서 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어떻게 보면 정치인 한동훈이 태어난 곳입니다. 대구는. 그리고 작년 전당대회 때 63%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될 수 있게끔 한 핵심 본산이 대구, 경북, TK였던 거죠. 그러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또 탄핵 전국의 상황 속에서 대구의 민심이 많이 떠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과 특히 TK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저도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이름이 윤석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함자는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파평 윤씨입니다. 굳이 이제 족보를 따지자면 이제 저보다 4대손 위에 계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파평 윤씨로서 제가 같은 집안이라고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지지하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에 큰 마음으로 이제 기원을 하고 그랬던 거였죠. 근데 저 같은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 윤석열로 우리의 뇌리에 꽂힌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윤석열로서 태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했었던 기억에 남는 그 한마디 뭡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맙습니다. 거의 한 2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공정과 정의인 거고, 그죠? 윤용현님 말씀해 주셨네요. 공정과 정의. 맞아요. 그게 공정과 상식 정의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데 지난번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 당시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군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했다면 그렇게 빨리 본회의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과 오직 국가를 위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낸 거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애정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의 핍박 속에도 싸워가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박또박 걸어갔던 그 모습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
누가 윤석열의 정신을 가장 구현하고 있습니까? 동료 시민 여러분,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윤석열의 정신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난 12월 개헌 상황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죠. 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오직 국가와 국민이 먼저다라는 이 생각. 저는 뭐 한동훈 대표를 무조건적으로 뭐 찬양하거나 뭐 찬성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떤 정치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뭐 이런 비전과 철학 이런 부분을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이 똑같은 이런 비전과 철학을 제시한다면 저는 그분들도 상당히 찬성하고 지지를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문제긴 합니다만은. 다시 요약하면 윤석열, 그 당시 대한민국의 마음속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그 가슴을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그 공정과 정의의 윤석열 정신의 핵심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다. 그래서 어제 대구의 행보에서도 뭐 수많은 비판과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대구로 간 것이었고, 실제로는 경북대 앞에서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대치 상황도 좀 벌어졌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잘 치러졌고요. 또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들 와서 강연도 듣고 뭐 사인도 받아가고 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가 한 여학생이 그 대표에게 사인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가 교정직 공무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 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시냐고 안부 전해달라고 했다 하니까 한 대표도 그럼 아버지께 잘 지내시는지 안부 전해달라, 똑같이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화기애애하고 보기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또 교정직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처우나 어떤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정말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정상화 시켜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정직에 계신 분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교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교정행정직의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들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대표 이야기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기사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만 비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오늘 라이브 방송 3일째인데 3일째 계속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3일 내내 내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계속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제목을 읽어보죠. 이재명 대표가 여론 나빠지니까 발을 뺀다. 전세 10년 보장법. 사실 이게 이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았는데 되게 문제가 많은 이슈입니다. 뭐냐면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 전세를, 그러니까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10년 동안 전세에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나는 이거 내 생각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에서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 너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재명 얘기를 계속 해가면 이 10년 전세 보장법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문재인 정부의 악몽이 떠오르죠. 그 임대차 3법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까?
멀쩡하게 시장에서 어떤 가격 조율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임대차 3법을 하면서 어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을 서로 막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 법을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임차인과 그렇지 못하는 임차인 간의 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엄청 커졌잖아요.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언제 계약을 했냐에 따라서 뭐 심하게는 뭐 한 4, 5억씩 차이 나기도 하고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에서 전세를 10년 보장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있으면 30% 수익을 떼가겠다라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오늘도 오늘의 핵심 이슈 주제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훈이님, 오늘도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현재 윤통과 어르신들의 희망고문 그만하고 미래로 가자. 맞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고문인 거죠, 사실상. 희망고문을 그만하고 우리가 미래로 가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V워터죠? V워터님. 아침 뉴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V뉴스 같은 님들이 계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님, 목소리가 너무 스마일.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한동훈과 나라 구해요. 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비전과 철학을 저는 매우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예, 프리랜서님 감사드리고, 마마앤님, 9시에 볼만한 방송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번째 방송인데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H님, 생각해보니 이 혼란 속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 중앙일보 논소리원 출신의 젊고라는 말이 마음에 드는군요. 젊고 따뜻한 음성을 가진 윤석만님의 방송을 매일 아침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예, 이렇게 정말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큰 힘이 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숙님도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3월 19일 아침 방송을 여기서 마치지만 잠시 후에는 우리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 계속 이 채널에서 이 코너에서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 쉬셨다가 10시에 김혜승 앵커와도 좋은 말씀 나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